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사회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아이유 씨가 부르는 썸데이라고 하는 노래고요. 김성현 학생이 추천해 준 곡입니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지치고 힘들 때 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죠. 포기하면 편하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테고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를 봐도 그렇고. 또 더구나 마음에 딱 와닿았던 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겠죠? 이 분께서 써준 수강 후기의 일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격려의 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 심영준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공부를 다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줬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는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만큼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고, 그 순간이 있기에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험생 여러분,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과 힘든 노력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확신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랬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담담한 격려의 말입니다. 힘내라는 말인데요. 저는 임용고사 취직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온 저는 이 조언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정말 담담한 표현이지만 정말 저도 그 과정을 거쳐온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입시를 한번 겪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저도 공무원 시험, 임용고사를 봤지만 이 입시를 위한 시험과 취직을 위한 시험은 정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지금 입시를 별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은 어떠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지 않으면 진짜 절망의 나락이고 절박합니다. 경제적인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가족에게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입시는 어떠냐면요.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정말 좋지만 결과가 좋고 나쁘고의 여부를 떠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원한다라는 거죠. 응원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꿈을 꿀 수 있는, 어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다, 지치고 지겨워진다, 꿈도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어디 가죠? 여기 갑니다. 사회문화현상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사회문화현상에 이해하는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현상에 이해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거 공부해야 되나, 그거 알려면 요 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지난 시간에 이 부분 공부했죠? 맞습니까? 자연현상과 비교해서 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그 핵심 포인트를 공부하면서 이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최근 경향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중요한 이 부분들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도 한 문제도 아닙니다. 두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이게 바로 무엇인지 이 감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2 시험에 나왔던 제시문이거든요. 이거 있어요. 우리 대표팀의 세계 선수권 대회 본선 진출.
이게 바로 사회문화현상이죠. 아, 우리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본선 진출한 사회문화현상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선수권 대회 덕분에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로 뭉치는 것 같아. 역시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키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은요? 을은 아니야. 기득권층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문화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회 문화현상, 이러한 사회 문화현상을 인식하는, 보는 관점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다양한데 이것들을 대략적으로 몇 개의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종류를 배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죠. 이 그림 어디 있냐면 개념교재에 있는 학생들은 12페이지에 있고요. 12페이지에 있고 개념교재에 없는 학생들은 지금 노트 필기 하고 계시죠? 그 노트에다가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단원 사회문화현상의 탐구를 배우고 그 가운데서 중단원 사회문화현상의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고 연구하는 사회과학 했고 이번에 관점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관점은요. 별을 한 5개는 그려야 마땅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을 3개로 표시했으니까 3개로 똑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특징 비교하는 것처럼. 이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시적 관점은 거인할 때 거자고요. 거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미시적 관점은 현미경할 때, 미세하다라고 할 때, 즉 미세하게, 세세하게 보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표현 보시면 크게 열기구 타고 내려와서 크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는 현미경 가지고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크게 들여다보고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개념 강의에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간략히 설명하면 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고 하나는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맞죠? 여기가 거시적 관점이고 여기가 미시적 관점입니다. 열기구 타고 저 위에서 거시적으로 터키의 이 카파도키아를 내려다보면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 전체의 지질 구조가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협곡이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눈으로 전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 어딘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암석은 화산암으로 굉장히 뾰족한 것으로 잘 파여져고 물러서 잘 파여져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었고 이 안에서 생활을 했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구나. 개인의 생활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 전체를 보는 관점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개인의 행위, 상호작용을 보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전체를 보는 이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론이고 하나는 갈등론이고요.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작용론이라고까지 쓸까요? 네. 교환이론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 이 교환 이론을 미시적 관점에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 이론은 거시적인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늘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이 미시적 관점의 예로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적고 이것은 이렇게 좀 뺐습니다. 그래서 얘 분류 기준이 여기 모두 다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미시적 관점 쪽에 넣어서 저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제 이 거시적, 미시적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능론, 갈등론까지 오늘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노트가 있는 학생들은 노트에, 그리고 수능 개념 홀릭 교재에 지금 단권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적을 내용은 164페이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입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는 사회 전체를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인 행위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보는 관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거시적 관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개인의 행위를 보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거시적 관점, 이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만 보면 돼.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만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볼 필요가 없고 사회 전체, 사회 구조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구조화된 행동이 뭐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죠. 틀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한테 찾아가서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데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휴가를 내고 싶고 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요, 부장님, 과장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먼저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눈치 봤다가 가야 됩니다. 회식 가기 싫어도 오늘 한잔하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사 내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틀, 이 틀 안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런 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회사 구조, 회사 규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사회 제도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사 구조, 회사 제도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구조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별그대라고 하는 드라마. 별그대라고 하는 드라마에 천송이를 굉장히 짝사랑하는 재벌 2세가 나옵니다. 휘경이가 나오죠. 휘경이가 재벌 2세인데 재벌 2세인 것을 숨기고 자기네 회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죠. 휘경이가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 부장님인가 누가 이렇습니다. 휘경 씨 커피 마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화된 행동,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이라면 네! 부장님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휘경 씨 커피 마실까? 이랬더니
휘경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 카푸치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미시적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틀에 정해진 행동,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휘경이는 부장님, 과장님 눈치 보지 않고 네, 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고 칼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특별 출연했던 유준상 씨가 휘경이 불러서 자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주관적 생활세계 이런 것들을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주관적인 생활세계 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시적 관점의 입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시적 관점, 사회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사회 구조, 사회 제도들이 모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 기능론이 되는 거고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는 대립과 갈등 속에 있어 라고 보는 입장이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시적 관점으로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넣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들어가고요. 교환이론, 여기 교환이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만 더 우리 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비행이 왜 일어났을까? 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따져보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비행. 지금 기능론이 보는 사회는 조화롭고 균형적인데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기능론자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사회구조, 사회제도, 가족제도 이런 것들은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가족제도가 제 역할을 못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능론의 관점으로 이 사회 문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기능론을 정리하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청소년 비행이 일어난 것은 이 사회 구조,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 빈곤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잣집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케어를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데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밤까지 내지는 밤을 새는 직업을 하셔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빈곤 때문에 아이들이 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그 구조적 빈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빈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행위, 개인 간의 상호작용, 주관적인 생활세계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친구 간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걸 또는 그 학생의 내면의 심리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 이렇게 본다면 그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거의 큰 테두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기능론, 갈등론 여기까지 설명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164페이지의 반절은 이걸 쓰시고요. 나머지 반절은 기능론을 쓰시면 되고요. 165페이지의 갈등론을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에 첫 번째 기능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론의 대전제는 정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의 대전제입니다. 유기체를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능론의 대전제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생명 유지를 하냐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냐면 여기 심장이 있고요. 여기 위가 있고요. 간이 있고요. 하는 식으로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심장의 기능, 위의 기능, 간의 기능 이런 것들을 고유한 기능을 잘 담당하면서 상호 의존했을 때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잘 유지되잖아요. 저희 엄마가 소화가 안 되셔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죠. 이제 설명할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위만 안 좋다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쓸개, 췌장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위뿐만 아니라 위는 위의 역할, 쓸개는 쓸개의 역할, 췌장은 췌장의 역할 각각의 고유 기능을 다 잘하면서 이것들이 잘 상호 의존했을 때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랬을 때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각 부분, 경제제도,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할 것인가, 정치제도, 어떻게 권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획득할 것인가 이런 거, 또 교육제도, 가족제도 이렇게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분들은 고유 기능을 하면서 이것들이 상호 의존했을 때 사회가 잘 유지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마치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사회는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하고 상호 의존했을 때 잘 돌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요. 몸이 작용하는 건 뇌의 명령 때문이죠. 참 신기할 때 있어요. 이렇게 분필을 집어라. 뇌가 명령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눈은 분필로 향하고 그리고 내 손은 여기 분필을 잡습니다. 그렇죠? 뇌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눈은 바라보고 손은 잡아요. 그랬을 때 내 몸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을 때 이 생명이 잘 유지되는 거잖아요. 뇌가 명령을 했는데 시선도 바라보지 않고 이것도 잡을 수 없다면 내 몸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뇌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 규범이에요. 이 사회 규범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반에 이제 지각비를 걷기로 했는데 10분 늦을 때마다 1,000원씩 걷기로 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내가 반장하고 둘이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10분 늦으면 1,000원, 20분 늦으면 2,000원이야 이렇게 해서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화나죠. 왜 담임 선생님이 반장하고만 얘기해서 꿍짝 해가지고 그런 규범을 만들어? 지키기 싫다라는 반발감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여기 위에 써줘야 되는데요. 지워서 씁시다. 예쁘게 해야 되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로 이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서 지각과 관련해서 규범을 정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능론자들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규범이기 때문에 이 규범을 모두 다 잘 지켜나가서 사회가 잘 유지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필연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고 질서를 이루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사회는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사회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동할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 사회가 매우 좋은데 그래서요. 사회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우리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적이라고요. 지킬 보, 지킬 수. 지키고 싶은 사람들.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그래서 우리 기능론을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괜찮죠?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유기체, 생명체로 가보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베거나 그런 적 있죠? 그러면 이거 뱄네, 이거 다쳤네 이렇게 압니다. 그쵸? 다쳤네, 따가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며칠 지나고 나면 어느 자리가 뱄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싹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도 안 다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고요. 이렇게 뭔가 뱄 상태는 변동이 나타난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상태죠. 그렇지만 이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유식해 보이죠? 한번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평상시에 매우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또는 이렇게 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백혈구 지수가 높아진대요. 수가 높아지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어느새 다시 정상으로 가 있죠. 어느새 다 나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이렇게 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가도록,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도록, 한결같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항자가 항상할 때 항, 상자가 항상할 때 상. 항상 한결같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안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는 몸이 정상인 것처럼 늘 균형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균형적인,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 균형 썼죠? 안정, 균형적인 상태, 항상 균형을 지향한다라고 봐요, 기능론자들은. 그런데요,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여기 염증 생긴 거 보세요. 원래 정상이었는데 딱 하고 뱄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온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원래 균형이었는데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내 어때요? 이내 정상을 찾아가듯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자들의 생각이에요. 마치 몸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것처럼 사회에도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업사회에서는 장남하고 부모님하고 대가족, 확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 변화, 산업화라고 하는 물결이 저 멀리 유럽에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외부 환경 변화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직장을 찾아서 사람들이 핵가족 단위를 이루게 되면서 부모와 따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부양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내 어떻게 되냐면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이내 사회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상태를 찾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즉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현재의 사회는요 매우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보면 사회 변동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회 변동에 대해서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원래 균형적인 상태였는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균형이 깨지는, 즉 일시적인 사회 변동은 매우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으로 사회 변동은 매우 일시적이다 라고 봅니다. 또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회 변동의 원인이 그 사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내부는 매우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거든요. 이 사회 변동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사회의 밖에 있다.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의 생명체가 원래 정상인데 이렇게 염증이 나서 백혈구수가 증가하면서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를 찾아가듯이 자동 안정화 장치, 늘 항상 한결같은 그런 균형성을 추구하듯이 우리 사회도 그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 이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아랍의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아주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판 첫 번째. 비판 1.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여기 옆에다가 쓰시면 좋겠네요. 또요. 현상을 유지하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현재 상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변화하자 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 안정적이고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가 좋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하겠죠. 현재 상태가 매우 좋고 현재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비판 두 번째 여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복잡하게 써진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관점. 사람들은 구조화된 행동하니까, 틀이 정한 행동을 하니까 사회 전체 보면 돼.
이게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구조화된 행동, 개별들이 자율성 그리고 능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개인 간 상호작용, 주관적인 생활세계를 봐야 돼라고 하는 미시적 관점. 그 가운데 사회구조, 사회제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기능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동 안정화 장치니 항상성이니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 용어들을 굳이 필기를 통해서 한 이유는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 제시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런 거 나오는 순간 항상 균형을 지향한다라는 말이구나. 한결같은 안정상태를 지향한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능론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164페이지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부분에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165페이지에 가서 갈등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은 보다 간단하죠. 갈등론은 이 사회예요. 사회에 희소가치가 있는데 희소가치의 뜻이 희소한 가치죠. 네, 가치로운 건데 양이 작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돈, 권력, 명예 같은 것이 희소가치죠. 써진 대로 희소하니까 이 희소가치를 많이 가진 측이 있고 많이 가진 집단, 많이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것들을 갖지 못한 자, 집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갈등론에서는요, 이 희소가치를 많이 가진 쪽을 지배층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갖지 못한 층을 피지배층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항상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이것들이 보십시오. 어떠한 하나의 사회 안에서 사회를 보는데 사회 안에서 많이 가진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속에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 사회는 어때요? 사회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모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 이 모순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사회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것들은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둡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러한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예로 청년 전태일에 대한 예를 조금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열 몇 살 때부터 그 평화시장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노동자로 일을 했죠. 그는 48년에 태어나서요. 열 몇 살 때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해도 정말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많이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것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특히나 이 전태일이 정말 많이 분개했던 것은 이 전태일보다 더 어린 여성, 그 미싱 보조사들 해서 뭐 온갖 먼지를 쓰고 폐병에 걸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2살 때 일요일은 쉬게 해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분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학생들, 재야인사, 시민단체 이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당연해졌고 휴일은 쉬는 것이 정말 당연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갈등론에서는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왜냐하면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 있으니까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 변동이 나타난다면 이 사회 변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청년 전태일이 분신했던 그 시절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노동시장의 발전이 된 것이죠.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준수되는.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사회 변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변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 사회 규범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의 합의로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즉 어디? 여기. 많이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해서 각 계급 간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양립이 뭐냐면 공존이에요. 갈등론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즉 각 계급들의 이익이 서로 평등하게 공존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이 사회 안에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비판점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사회를 너무 지배, 피지배의 단순한 구조로 본다라는 것. 또요. 실제로는 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잘 굴러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그런 측면들을 경시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 기출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2012년 6월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거 받아 적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무수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제가 충분히 물어보고 대답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대답하시고 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니까요. 문제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거시, 미시, 기능 갈등, 상징적 사고작용은 떠올리고요. 가보겠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벌써 나왔죠? 뭡니까? 이거 기능론이죠. 그쵸? 전체 체계로서의 신체는 각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신체가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각각이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성 요소들은 사회가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 기능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자유민이 농노를 억압 착취해서 대립 갈등이 나타나는 형태의 귀족과 평민 사이에, 영주와 농노 사이에, 길드장인과 직인들 사이에, 한마디로 억압, 지배, 피지배, 이것은 공공연하게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갈등론 찾으실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찾으실 수 있었다면 우리 이제 제일 앞서서 봤던 바로 이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한 사람은 갑과 을 중에서 한 사람은 기능론, 한 사람은 갈등론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세계 선수권대회 본선 진출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갑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세계 선수권 대회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이죠. 사회 구성원의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사회 통합이 되고 안정, 질서 유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갑은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그런데 을은요. 아니야. 기득권층이, 지배층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 실제 지금 현재 사회 속에서는 모순과 갈등 투성인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은폐하고 있어.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은폐하고 있어. 누구냐면 갈등론의 시각인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절반 이상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우리 개념교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65페이지 아래 기능론과 갈등론 관련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노트에 있는 학생들은 노트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능론, 갈등론 좀 어려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